우리 아무튼 그래서 통합과학 수행평가랑 과탐식 수행평가 설명했고, 시간표 변경하는 거 설명했고, 자, 그 다음에 혹시 이거 봤나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내가 만든 거다. 미리 캔버스 없으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바꾼 거는 글자만 바꾼 거고, 아무튼간 복도에도 게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1학년 친구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배인 2학년 친구들이 각각 영역별로 생명과학, 화학, 그다음 물리, 소프트웨어 각각 영역별로 그룹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체험하고 보여줄 수 있는 실험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3층 생물실, 3층 화학실, 그다음 중앙 복도에서 1시 반부터 1시 50분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상관없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물실에서는 뭘 하느냐? 그 골격인데 올빼미, 부엉이 같은 애들은 그 뼈째 통째로 먹어요. 근데 이 뼈가 딱딱하잖아. 그러니까 그 뜯어먹는 거 보면은 그냥 통째로 뜯어서 삼키고 꿀떡꿀떡 삼킨단 말이지. 그러면 뼈가 있겠지. 그럼 뼈가 뾰족하니까 얘들이 장을 통과하다가 보면은 장을 찔러가지고 죽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본인이 먹었던 털까지 다 먹잖아? 쥐의 털 이런 거를 다 합쳐가지고 뼈를 쥐의 털로 감싸 놓습니다. 이걸 그다음 쏙 뱉어요. 응? 뱉은 거 우리가 주워가지고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주운 거를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운 거 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그 털뭉탱이 같은 거를 뜯어보면은 쥐의 두개골, 쥐의 갈비뼈, 척추뼈, 꼬리뼈, 발가락뼈, 치아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찾아보는 실험을 할 거예요. 재밌겠죠? 자, 그래서 이 세트가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착순 아니고 빨리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보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물실에 가게 되면 쥐 뼈 골격도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쥐 뼈를 보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뼈가 기능에 따라서 모양이 다른데 사람이랑은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괜찮아요? 갑자기 3층 화학실에서는 뭘 하냐면 우리 산화 환원 반응 배웠을까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금속에다가 나의 바램을 새길 거야. 그럼 이게 영원히 남는 이런 걸 또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3층 중앙복도에서 물리 관련해 가지고 혹시 전자기 유도 이런 혹시 아직 곧 배울 거예요. 전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전기로 마법을 막 보여줄 거예요. 공중부양 시키고 막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3층 중앙복도에서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는 코딩 해가지고 만든 로봇이 어떤 식으로 길을 따라가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직접 체험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그게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층 생물실, 화학실, 중앙복도에서 있고, 또 참여하면 또 먹을 것도 줍니다. 그러니까 급식 먹고 간식 먹고 싶으면 여기 참여해가지고 간식도 받아가면 돼요. 알겠나요? 네. 알겠니? 이거 선생님들 잘 만들었다고 막 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는 미리 캔버스라고 했다고 얘기 안 했어. 근데 왜 화면이 안 켜지지? 그래서 TV 아니요, 선생님 할 수 있을 건데요. 그래서 오늘 급식이 뭡니까? 돈가스, 볼케이노 소스, 마제소바랑 돈가스. 예, 볼케이노 소스. 마제소바가 뭐예요? 매운? 우동? 쪽파랑 그 약간 그거지, 물에 잠겨있지 않고 건조한 볶음 느낌 위에 막 위에 고기 올라가 있고 이런 거 얘기해. 요리에 대해서 역시 잘 아는구나. 배고픕니다. 우리 어디까지 했다 그랬죠? 빛의 방향. 그럼 잠깐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생태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구성 요소로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유지되는 유기적인 체계입니다. 그래서 개체, 개체군, 군집, 생태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개체는 개 한 마리, 개체군은 개들, 그다음 군집은 개들, 소들, 고양이들, 토끼풀들 같이 모여 있는 거, 이런 것들 군집이라고 하고, 이 군집에다가 환경적인 요인이 포함이 되면 생태계라고 합니다.
기억나죠? 네. 자, 그럼 환경적 요인 5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햇빛, 빛, 물, 공기, 토양. 그렇죠. 빛, 물, 공기, 토양, 온도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자, 생물적 요인은 그 역할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것들? 생물적 요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있는 애들을 생산자, 양분을 합성하지 못한 애들이 이제 소비자랑 분해자인데,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하는 애들을 분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본인 스스로 누군가 영양분을 안 만들어내도 본인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서 독립 영양생물이라고도 부르고, 이 소비자랑 분해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만든 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양적으로 누구한테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속 영양생물이라고도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생물과 환경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를 작용, 그 다음에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뉴턴의 1법칙 관성이었어요. 네. 그때 얘기했나? 네. 네. 그거 아니에요. 제 3이요. 3. 그 다음 2법칙이 가속 가속도. 고2가 나한테 그랬는데, 물리하는 애가. 일단 3이 반작용. 그래서 3이 반작용. 선생님 저번에 잘못 설명하지 않았나? 3법칙만 말씀하고 넘어가. 아, 그래, 다행이다. 관성이라고 이거 지금. 대화하는 거죠? 화내는 거 아니고?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걸 작용, 그 다음에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이라고 하고, 생물적 요인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자, 그럼 빛과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빛의 색이었어요. 양엽과 음엽 중에 두꺼운 데는 양엽입니다. 왜냐면 빛이 깊은 곳까지 투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빛의 방향에 따라서 식물이 굽어 자라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굴광성이라고 하고, 중력도 설명했었나요? 네. 굴중성. 그래서 식물을 벽에다가 심으면 뿌리는 아래로. 중력 방향으로, 그 다음에 잎은 햇빛이 있는 방향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 식물 생태학 관심 많은 사람들은 조사에서 발표하라고도 얘기했었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1조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시간은 뭐예요? 해가 비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슴, 노루, 송어들은 1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합니다. 그래서 사슴과 노루는 임신을 했다가 새끼를 낳을 때쯤에는 봄이 되기 때문에 먹을 게 많은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달새, 꾀꼬리 같은 경우에는 봄에 번식을 합니다. 얘네들은 새끼가 금방 여름에 커가지고 날아가기 때문에 봄부터 여름까지 새끼가 먹을 게 많은 거, 그때 키웁니다. 그 다음에 곤충은 1조 시간에 따라서 겨울잠을 잡니다. 자, 그 다음 식물은 개화에 영향을 주는데,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이 있어요.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짧아질 때 꽃이 피는 식물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장일식물이라고 하고,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질 때 꽃이 피는 식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단일식물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신기하죠? 식물은 근데 어떻게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밤의 길이가 뭐 짧아지고 이런 거 인식을 할까요? 빛. 빛을 감지하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스마트폰 같은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못 알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스마트폰에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안 좋냐면 그 논에서 가로등이 있는 부분이 있고 가로등이 없는 부분이 있지. 거기에서 생산량이 차이가 납니다. 식물이 잠을 못 자요. 빛이 계속 비추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지?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 이상기후가 나타나면서 너무 구름이 많이 끼거나 그러면은 그 해에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알겠죠? 다음부터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단일식물,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질 때 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일식물은 대표적으로 붓꽃, 그 다음에 단일식물은 대표적으로 코스모스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름에는 코스모스 잘 안 핍니다. 연속적인, 사실은 근데 얘네들이 꽃이 필 때는 낮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속적인 밤의 길이가 중요한데, 코스모스는 밤의 길이가 길어질 때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빛의 파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이 뭐예요? 파장? 파동은 뭐고, 파장은 뭐고, 파고는 뭐고, 진동수는 뭐고? 파동 왜 파동? 파동, 에너지가 움직이는 이동되는 것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게 물결파죠?
그쵸?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 골에서 골까지의 길이를 뭐라 그래요? 파장. 길장 뭐 길이장자 써가지고 그러면 이 마루가 우리나라 순 우리말로 가장 높은 곳을 마루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호두마루 아이스크림 들어봤나요? 호두의 최고봉이라서 호두마루입니다. 체리마루, 체리의 최고봉이라서 체리마루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진짜인데? 툇마루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루가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자, 근데 파장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냐면, 자, 여러분들 빛이 파장의 길이가 다양한 건 알고 있나요? 빛의 길이가 파장이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특정 파장의 영역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가시광선이에요. 좋아요. 자, 그러면 빛의 파장이 짧은 게 푸른색일까 붉은색일까? 짧은 게 푸른색. 자외선 쪽에서. 그렇지. 그다음 빛의 파장이 길어질수록 붉은 쪽으로 가죠. 우리 언제 배웠어? 1학기 때 허블의 지구 배울 때. 적색 편이 네, 맞아요. 적색. 기억나 안 나? 그치. 스펙트럼 배우고 적색 편이 배울 때 이게 우주가 팽창하는 증거로서 적색 편이가 관찰됐다. 그때 파장이 길어질수록 붉은 쪽으로 빛이 변한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쵸? 기억나니? 그 적색 편이 반대말은 뭐야? 그렇지. 청색 편이. 우리 약간 보라색과 청색을 같이 쓰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청색 편이라고 합니다. 기억나나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빛은 또 이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른데 파장이 길면 진동수는 클까요, 작을까요? 작고. 그러니까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이렇다는 얘기고 파장이 길다는 얘기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진동하게 됩니다. 진동하게 되면 에너지가 클까요, 작을까요? 큽니다. 그래가지고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고 붉은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요. 그래서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빛을 뭐라 그래? 자외선. 자외선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어서 소독에 쓰는 거예요. 저번에 설명해줬나? 피부가 타는 이유 검은색 멜라닌 색소. 그렇죠. 자외선이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독에 쓰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 적외선은 에너지가 낮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치료할 때도 적외선 써주고 이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빛이 이제 물을 통과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크면 깊이 통과할까요? 아니면 적게 통과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바닷물이에요. 수면 깊이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푸른색광, 적색광이 있어요. 누가 더 에너지가 크지? 그래서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게 청색광이에요. 됐나요? 좋아요. 그래서 얕은 곳에는 모든 색깔이 다 나오는데 깊은 곳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야 되기 때문에 청색광만 도달합니다. 그럼 여기에 살고 있는 애들은 어떤 색깔의 빛만 이용할 수 있어요? 청색광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식물은 특이하게, 이 조류들은 특이하게 자신이 이용하는 색깔의 반대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 홍조류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순서대로 이제 갈조류, 녹조류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이 녹조류 얘네들은 뭐냐면 팔의 핵함이 녹조류에 해당하고 갈조류는 미역, 다시마, 홍조류는 이제 김, 우뭇가사리 등이 홍조류에 해당합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김이 빨간색이 김을 우리가 보면 되게 어둡게 검은색으로 보이지만 얘네들 뭉쳐놔서 그렇지 얘네들을 그 김 하나 나오면은 투명한 비커에다가 풀어놓으면 나중에 얘가 붉은색 빛이 살짝 돕니다. 뭔지 알 것 같지? 그래서 김을 궁금하면 떨어뜨려 보세요. 급식에 나오잖아. 하나 가져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비커 빌려가세요. 비커 빌려가서 걔를 물속에 하루 동안 불려놓으면 얘들 풀어지면서 붉은색을 약간 띱니다. 좋아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보게 되면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투과가 잘해가지고 파장이 짧은 청색광이 깊은 곳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해조류의 색은 보통 이용하는 색의 보색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적색광을 이용을 하는 애들은 보색인 녹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우리 일반적인 식물들은 녹색을 띠지요? 네. 우리 보는 식물들은 그래서 주로 적색광을 이용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녹색을 띠는 이유는 녹색 파장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빛 중에 녹색 파장만 반사시키니까 우리 눈에 녹색으로 보이는 건 알죠? 검은색인 이유는 뭐야? 그 어떤 빛도 반사시키지 않으니까. 됐나요? 그러면
녹색 색종이에다가 녹색 광선을 쬐주면 얘는 무슨 색으로 보일까? 녹색. 녹색? 그럼 여기 녹색 이 색종이에다가 빨간색 조명을 쬐줄 거야. 반사시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검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신기하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고, 자, 이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숲이 울창해지면 지면에 도달하는 빛이 감소한다. 숲은 생물이고 빛은 환경이겠죠? 요건 이제 반작용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어떤 애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문장을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네. 자, 이제 온도와 생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거. 자, 동물, 개구리, 곰, 박쥐 등은 겨울잠을 잡니다. 겨울잠이 실제로 우리가 그 정신 못 차리게 자는 게 계속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숨만 쉬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뒹굴고 오! 맞아. 너무 적당한 예시를 잘 들어주고 있어요. 저번에 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들이 먹는 것도 귀찮아. 안 먹으면 똥오줌도 안 싸 거의. 너무나 귀찮은 상태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침대에 말한 대로 가만히 누워있는 상태. 누가 와도 반응하지 않고. 그쵸? 그런 상태를 겨울잠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이게 잠을 자고 있는데 약간 가수면 상태고 잤다 깼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지리산 놀러 갔어요. 지리산에 반달가슴곰 있는 거 알죠? 네. 풀어놨잖아. 내가 지리산에 막 조난당해가지고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반달가슴곰이 있어요. 그럼 곰은 사람을 찢죠?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야 돼요. 알겠죠? 걔 잔다고 거기에 베고 자고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철새가 이동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환경 온도를 찾아가지고. 철새는 이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어떻게 위치를 찾아갈까요? DNA? 유전자? 유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마치 부모들과 함께 유년기를 보내면서 그럴 수도 있죠. 부모 따라서 가는 게 기억에 남을 수도 있고. 또 방향, 그럼 부모는 어떻게 방향을 찾아? 바람. 동서남북인지? 이 전 세대의 기억. 지구에 자기장이 있는 건 알아요? 네. 혈액 속에 철이 있는 건 알아요? 네. 그럼 철에 의해서 자기장에 의해서 철이 변화하겠죠? 그래서 그 썰은 뭐냐면 철새들이 자신들의 혈액 속에 있는 철분 성분을 통해 가지고 자기장을 인식해 가지고 방향을 찾아서 간다라는 가설이 있어요. 그게 아마 유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개쩔 많이 쩔죠? 그래서 동물이 너무 특이합니다. 우리는 못 느끼잖아, 그렇지? 그렇지만 철새들은 느낄 수 있다. 그럽니까? 그럼 나중에 한번 눈 감고 실험해 보세요.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자, 그 다음에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들은 털, 깃털 등이 발달합니다. 왜 발달할까요? 그러니까 추워서 발달하는데 왜 발달할까요? 추워서 발달하는데 왜 발달할까요? 보온이 왜 되죠? 자연 선택. 그렇죠. 걔네들만 살아남았겠죠. 자, 근데 걔네들이 어떤 이점이 있으니까 살아남았을까요? 몸에 열을 가둬둘. 정확합니다. 아까 보온이라는 얘기 나왔고 그게 단열이라는 얘기고 몸에 열을 가둬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온이 있습니다. 열이 있죠? 그러면 추운 지방에 사니까 열을 뺏기면 안 돼. 안 되니까 여기다가 단열층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털을 이렇게 해주면 이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생기기 때문에 단열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창문이 몇 중층이야? 2중층, 3중층이죠. 그 안에 공기층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이 되게. 되나요? 우리가 패딩을 입는 이유도 뭐야? 패딩 속에 있는 털들이 공기층을 형성하기 때문이지.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한여름이에요. 얼음이 똑같은 얼음이 두 개가 있어. 근데 녹이면 안 돼. 최대한 덜 녹여야 돼. 이 패딩이 있어. 패딩을 덮는 게 좋을까 안 덮는 게 좋을까? 안 덮는 게 좋겠죠. 얼음을 안 녹이려면 여름에. 여름이에요. 덮어야 돼. 왜 덮어야 되죠? 그 햇빛을 이제 차단해. 그렇죠. 공기를 잠깐만. 일정하게 온도로 유지해야 돼. 그 패딩이 검은색이죠, 흰색이죠? 흰색이라고 합시다. 물론 패딩의 색깔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패딩에는 단열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얼음에다가 단열층을 만들어주게 되면 햇빛의 뜨거운 열, 주변 뜨거운 열이 얼음한테 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얼음이 천천히 녹아요. 그래서 얼음에 담요를 덮거나 패딩을 둘러싸면 얼음을 덜 녹일 수 있습니다. 좋죠. 자, 그 다음에 피하 지방층이 두꺼운데 피하 지방은 어디에 있어요? 피부
아래. 그럼 피하 지방 말고 또 아는 지방 뭐 있어? 내장 그렇죠. 내장에 있는 거. 포화 지방도 있고 불포화 지방도 있지만 우리 몸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는 피하 지방이 있고 내장 지방이 있어요. 내장 지방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가 아니다. 안 좋은 건가요? 몰라요. 어. 안 좋은 거 없어? 적당히 어. 있으면 너무 정확합니다. 적당히 있어야지 되지만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피하 지방이랑 내장 지방인데 과유불급. 그렇죠. 과요불급입니다. 이 내장 지방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내장 사이사이에 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내장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충격도 흡수해 줍니다. 근데 너무 많게 되면은 이 내장 지방에서 염증 물질이 분비돼가지고 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문제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피하 지방은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인데 피부 밑에 지방이 왜 있어야 될까요? 충격급수. 단열. 그치. 충격 흡수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열과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단열층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열 전도율이 0이에요. 열을 전도시켜주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이 두꺼운 지방층으로 덮고 있으면 여기가 몸이에요. 여기가 지방층이야. 그럼 체내에서 생성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피하 지방층이 두꺼울까 얇을까? 두껍고 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얇겠지. 그 다음에 우리 1년 사계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천고마비가 가을인 거지. 가을에 많이 먹어서 살을 찌어놔야지, 지방을 찌어놔야지. 겨울에 먹을 게 없을 때 지방도 이제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내고 겨울에 또 따뜻하게. 겨울에 살이 더 잘 빠진다고. 그렇죠. 겨울에 그래서 많이 움직이면 살이 더 뭐라고? 응? 그 추울 때 살이 잘 빠지는 이유는 우리 지방 중에 갈색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지방인데 갈색 지방의 역할은 에너지를 계속 그냥 소비해요. 그러면서 열을 내는데 그래서 신생아 같은 경우에 갈색 지방이 좀 많습니다. 체온 유지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갈색 지방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하냐면 겨울에 그냥 반팔을 입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체온을 빨리빨리 높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갈색 지방을 많이 높여가지고 에너지를 계속 소비하면서 이제 열을 계속 내는 거죠. 네, 살 빠지려면 추우면 됩니다. 그래서 춥게 살면 살이 빠지게 돼요. 대신에 많이 먹지 말고. 알겠죠? 그러면 돼요. 혹시 또 갈색 지방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얘들아,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라도 하나 여러분들 발표를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얘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귀여워요. 무슨 여우? 북극여우는 어디에 삽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붉은 여우. 자, 사막여우예요. 사막여우는 어디에 삽니까? 좋아요. 자, 그럼 북극과 사막 중에 더운 데는 어디예요? 어떻게 합니까? 가봤습니까? 네. 그럼 가봤으면 할 말이 없고. 자, 그다음에 북극은 춥겠죠? 자, 그러면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열을 뺏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더운 지방에 사는 애들 열을 빨리빨리 뺏겨야겠지. 좋아요. 자, 그러면 표면적은 누가 넓어야 될까? 사막여우가 넓어야지 자신이 만든 체온을 빨리빨리 뺏기겠죠? 좋아요. 자, 그럼 북극여우는 표면적이 작겠지. 그 다음에 그래서 보면 귀를 봅시다. 귀는 누가 커요? 사막여우가 크지. 그럼 표면적이 넓겠어, 좁겠어? 넓으니까 이 말단부가 커가지고 표면적이 넓혀가지고 열을 빨리빨리 뺏기고 얘는 추운 지방에 살지만 그렇다고 귀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가장 작게 이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지방층은 누가 더 두꺼워? 북극여우가 포동포동합니다. 그래가지고 포동포동하고 몸집은 누가 더 클까? 포동포동하니까 붉은 여우가 큽니다. 자, 우리 몸집이 왜 붉은 여우래. 북극여우가 큽니다. 몸집은 왜 커야 될까요? 추운 지방으로 살수록 몸집이 커집니다. 그래야 안에 있는 기관들이 따뜻하니까. 자, 선생님이 세포 분열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나요? 우리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서 세포는 물질의 이동을 세포막으로 한단 말이죠. 그럼 세포막의 표면적이 적당히 얘가 원하는 만큼 넓어야겠지. 근데 세포가 부피가 그래서 분열하는데 그럼 계속 커지면 되잖아. 몸집이 커질 때. 근데 세포가 무한정 커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효율성. 어떤 효율? 표면적의 증가하는 비율이죠. 좋아요. 아주 정확했습니다. 우리 부피랑 기억나? 이게 다 선생님이 괜히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스티로폼 같은 걸로 칠한 다음에 잘라서 뭐 이런 거. 그렇죠. 자, 우리 부피랑 표면적의 비를 볼 거예요.
간단하게 정사각형으로 하면 얘가 R입니다. 알겠죠? 표면적은 어쨌거나 R 제곱일 거 아니야. 어떤 K 곱하기 R 제곱이겠죠? 맞지? 부피는 뭐 어떤 숫자 곱하기 3승일 거 아니야. R의 3승. 결국엔 요 K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얘네들만 보게 되면 얘 나누면 몇이에요? R분의 1이겠지. 몸의 체구가 커져. 그럼 부피분의 표면적의 비가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지. 추운 지방이야. 표면적을 넓혀야 돼, 좁혀야 돼? 좁혀야 되니까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표면적인 상대적인 비가 감소하니까 열을 덜 뺏길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사막여우 같은 경우에 덥잖아. 표면적을 상대적으로 넓혀야겠지. 그러니까 체구를 작게 해가지고 상대적인 표면적인 비를 증가시켜서 체온을 빨리빨리 뺏기는 겁니다. 알겠나요? 너무 신기하죠? 네. 생물을 수학적, 과학적 이게 접근하는 게 아니야? 예스잼? 예스잼.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자 북극여우, 사막여우가 있는데 자 몸집은 그래서 북극여우가 큽니다. 그다음에 말단부는 북극여우가 작아요. 그래야지만 표면적의 몸에 비해 작아서 열 손실이 적게 일어나기 때문이고 사막여우는 요 반대입니다. 그래가지고 표면적이 몸에 비해 넓어가지고 열 발산을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근데 어쩜 이렇게 귀엽게 생겼을까, 그치? 네, 사막여우가 약간 더 귀여워. 강아지 닮은. 개과기 때문에 아마 같은 거요. 사막여우가 더 귀여워. 여러분들 뭐가 더 귀엽습니까? 북극여우, 사막여우. 당연히 왜 우리 붉은여우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죠? 못생겼다니. 여러분들 여우 실제로 보면 엄청 귀엽습니다. 근데 붉은 여우는 화면 때문에 인식이 안 좋아서 싫어요. 붉은여우 파면 안 돼. 이거 인간이 만든. 아니 지금 애들 투표하면. 투표해가지고 뭐 할 건데요? 아니 그래도 자 그래 북극여우가 더 좋다. 하나 둘 셋. 사막여우가 더 좋다. 하나 수업에 관심이 없다. 지금 손 듭니까? 화장실 다녀오세요. 붉은 여우인데 뭐라고요? 아 붉은 여우가 더 좋다. 비등비등합니다. 좋아요. 승준은요? 응? 왜? 자 한번 이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추하철이라는 게 있는데 겨울 밀과 보리는 추위를 겪어야지만 다음에 꽃이 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겨울의 온도가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추위를 충분히 겪지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꽃이 못 필 수가 있습니다. 꽃이 핀다는 얘기는 종자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꽃이 못 핀다는 얘기는 종자를 만들 수가 없어서 멸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가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미치긴 해요. 그 다음에 상록수는 항상 녹색인 나무. 그래서 소철, 동백 등이 있는데 얘네들은 겨울에 얼지 않게 합니다. 근데 왜 얼면 왜 안 좋아요? 얼면은 추워서 얼잖아. 얼면 추워서 얼어. 얼면은 물이 안 흘러서. 물이 안 흘러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물질 교환하는데 그 어려움을 마음에 듭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화학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결국엔 물이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물질의 움직임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필요한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근데 이거지. 그럼 나도 안 움직이고 온도가 낮아지면 나도 생명 활동을 줄이면 되잖아. 얼면 생명 활동을 정지시키면 되지. 그리고 다시 녹이면 되지 않을까? 왜 얼면 안 되냐 이거지. 생물이 얼었다 녹이면 되잖아. 왜 얼었다가 녹이면 죽어 있을까요? 오, 우와. 이미 얼었어도 죽어. 부피가 커지니까. 그럼 우리 몸이 만약에 물이 아니고 액체의 부피가 커지는 건 물만 해당합니다. 다른 액체면 그럼 우리 그냥 얼렸다가 안 죽고 살아나나? 근데 이제 저희 피가 이제 혈장에 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많아서 물이 얼면 왜 죽냐 이거지. 그럼 내가 숨 안 쉬고 가만히 생명활동을 잠깐 정지시켜 놓으면 되잖아. 어느 동안 핏줄이 터지니까 심장이 헐 뭐지? 이거를 약간 조사해서 화학적인데 물의 특징. 물이 얼 때 어떻게 얼까요 여러분들? 피가 터져요. 겉부터. 아니 뭐 그런데 잠깐 이제 물이 얼 때 어떻게 얼냐. 좋아요. 물이 얼 때 물 입자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주변에 세포막들 다 찢어버리겠지. 그래서
세포 조직들이 손상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진다는 건 어떻게 또 알았습니까? 네? 초등학교 때 배운. 그러면 그 이유는 알아요? 왜 커지는지? 몰라요. 왜 커지는지 설명해 줄게요. 물 분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네, 물 분자가 자 고체가 된다는 건 뭐지? 붙는 거야. 물 분자끼리 막 규칙적으로 붙어야지만 고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 분자는 특이하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물 분자 육각형 모양으로 결합하고 끝납니다. 이게 얼음이야. 그 가운데 공간이 비어 있어 안 비어 있어? 비어 있으니까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됐나요? 물은 얼 때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얼어서 가운데에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그럼 같은 질량인데 부피가 커졌으니까 밀도는 증가했어 감소했어? 감소했지.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부피가 감소하기 때문에 밀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물 같은 경우에는 몇 도씨에서 가장 밀도가 크냐면 4도씨에서 제일 커요. 그 다음에 4도씨에서 3도씨, 2도씨, 1도씨, 0도씨로 내려가게 되면 다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특이하죠? 자, 그래서 겨울이에요. 자, 찬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여기 온도가 10도씨에서 5도씨까지 떨어지고 4도씨까지 떨어졌지. 4도씨의 물이 가장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을 거야. 그럼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면 전체가 4도씨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는 4도씨에 3도씨로 떨어졌어. 근데 3도씨의 물이 훨씬 더 부피가 커. 위에 떠 있는 거지. 2도씨 부피가 커. 위에 떠 있어. 얼음이 됐어. 부피가 커졌어. 위에서 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이 지나도 호수 속의 생물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물이 이런 특징을 가져가지고 내부가 액체인 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빙판이 만들어지는 것도 위에만 얼음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 밑에는 깊은 바닷물, 깊은 호수 같은 경우에는 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해에도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이런 특징을 가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 호수 전체가 얼어버릴 거야. 그럼 아까 그 뾰족뾰족한 얼음 결정들이 생기면 다 죽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안 어는 애들도 있어요. 온도가 낮아도. 걔네들은 그 생명체들은 얼지 않는 단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는 걸 막아주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설명하다 왔구나. 삼투압이 뭐야? 삼투압. 농도가 높으면 상투압이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농도가 높으면 삼투압이 높다라고 표현해줍니다. 농도가 크면 물이 이동한 힘이 클 거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농도가 크면 일반적으로 삼투압이 크다고 얘기해주는데 삼투압이 크면 물이 잘 안 얼어요. 소금물이 잘 안 얼어요. 바닷물이 잘 안 얼어요. 걔는 왜 그럴까? 소금물은 왜 더 낮은 온도로 떨어뜨려야지만 옵니다. 혼합물이라서. 혼합물인데 옛날에 배웠습니까? 중학교 때? 중학교 과학 선생님이 되게 깊은 내용을 설명하셨네요. 어는 점 내림, 끓는 점 올림 이런 거 배웠다는 얘기죠? 자, 어는 점이 왜 내려가냐? 물 분자들이 언다는 얘기는 자기들끼리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사이에 뭐가 껴있어. 그럼 지들끼리 잘 붙을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못 어는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불순물이 더 낮은 온도에서 옵니다. 알겠나요? 그럼 왜 끓는 점 왜 높아져? 얘가 이렇게 뚫고 나가야 되는데 불순물들이 껴있어가지고 막 못 뚫고 나가. 그러니까 더 높은 온도가 있어야지만 뚫고 나가니까 끓는 점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항상 푸르는 이 상록수는 겨울에 잘 안 얼어요. 어떻게 하면 겨울에 되면 자신의 삼투압을 높입니다. 그러면 얼음 결정이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얼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명과학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화학을 좀 알아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야. 알겠지?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과 그 다음에 대학교 1학년 정도의 화학 정도 수준이 있으면 생명과학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상록수는 큐티클층이 있는데 큐티클층은 무엇이냐면 식물의 잎 중에서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미끌미끌한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한 겹으로 더 코팅이 됐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 것들 큐티클층이라고 하고 그래서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큐티클층이 두꺼워가지고 잎을 떨어뜨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온이 낮은 곳에 있는 식물은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어요. 방금 설명한 대로 단열층을 만들어 줍니다. 툰드라에 털송이 풀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거 온도한테 식물의 증산작용으로 숲이 다른 곳보다 시원합니다. 자, 일단 증산작용이 뭐예요?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럼 왜 시원해져? 그러면은 이제 물이 빠져나가면 시원. 그게 증발을 해야 되는데 증발할 때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주변이 시원해요. 맞아요. 혹시 자, 증발 압니까? 증발의 정의는 뭐예요? 액체가 기체를 그럼 끓는 건 뭐예요? 밖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빼가는 거.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그쵸, 기화 현상 중에 증발이라고 하고 끓는 건 뭘까 그러면? 물이 끓는 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물 속에서 기포들이 막 나오지. 그래서 액체 내부에서부터도 이제 액체가 기체가 돼서 나오는 것들이 끓는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너무 더워서 땀을 흘렸어요. 그러면 땀을 흘리는 이유는 뭐야? 체온 조절. 그치? 우리 땀이 나요. 그럼 액체지? 그럼 이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주변에서 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온을 뺏어 가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건데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증발을 그냥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숲이 다른 곳보다 시원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물과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것. 파충류는 몸의 표면에 비늘로 덮여 있고 조류와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곤충의 키틴질의 외골격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얘들은 수분 증발을 방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키틴질의 외골격을 언제 느낄 수 있냐면 바퀴벌레를 잡아서 죽일 때 누를 때 부두둑 이렇게 되죠. 그게 이제 곤충 껍질이 부두둑 이제 부러지는 건데 그게 바로 키틴질의 외골격이고 키틴질은 단백질 성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국열차 봤나요? 아 설마 꼬릭한 사람들이 뭐 먹어? 단백질 빨아 먹잖아. 그게 뭐였어? 단백질 정체가 바퀴벌레였지. 식용이에요. 알겠죠? 식용 바퀴벌레도 팝니다 지금도. 오, 좋아요. 미래의 식량. 그래서 번데기 얘기했었나요? 네네네. 번데기 미래의 식량을 선생님 옛날부터 먹고 있었고 밀웜이라고 해가지고 지렁이 같이 생긴 벌레가 있는데 그게 또 이제 미래의 식량이었고 그래서 아마 작년인가 올해인가 밀웜 쿠키도 학교에서 나눠줬었는데 학교에서요? 그 과학의 날 행사 같은 거 작년이었나? 그럼 쿠키 속에 벌레가 이렇게 콕콕콕콕 박혀있어. 그건 먹어요. 나는 시도해보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렇게 미래에 오래 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소돼지 닭고기 먹고 죽을 거예요. 알겠죠? 아무튼 그렇고 자, 근데 이 밀웜으로 그 어떤 아주머니가 뭐 과학 무슨 뭘 발명했나? 뭐 하여튼 상을 받았나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스티로폼이 문제가 되잖아요. 스티로폼 분해가 잘 안 돼요. 태우면 환경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인지 서울대인지 하여튼 그 연구를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무슨 글을 올렸어. 자기 여기 밀웜 뭐 아들이 가져왔는데 이거를 스티로폼 박스에 키웠는데 걔네들 뚫고 나왔다. 어떻게 되냐. 그 아줌마가 불평을 올렸는데 그걸 본 과학자는 밀웜이 스티로폼을 먹네. 뚫고 나왔다는 얘기를 갉아서 먹으면서 뚫어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밀웜으로 스티로폼을 제거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요. 신기하죠? 아무튼 곤충은 좋은 애들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아무튼 파충류랑 얘네들은 이제 물을 뺏기지 않아요. 보세요. 자, 조류, 파충류, 포유류는 육상에서 살고 있나요? 근데 양서류는 물을 떠나지 못하고 어류는 물속에서 살고 있죠. 왜 그럴까? 양서류. 요 알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알. 물에다 넣어야 돼. 우리가 생명체가 수정란에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하는데 이 발생은 다 물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어류랑 양서류의 알 같은 경우에는 이 알 자체가 물을 담아놓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물 속에다가 알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어류는 물 속에 살고 있고 양서류는 다른 데 살다가 번식기가 되면 물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기? 모기도 알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가지고 모기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조류랑 파충류의 알은 단단하고 또 안에 막이 있기 때문에 물을 담아놓을 수 있어서 생명체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포유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어떻게 해? 물을 만들잖아. 자궁 안에 양수라고. 그래서 물속에서 이 A를 키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떤 생명체들이 육상에서 살 수 있냐 없냐는 이 본인이 이 수정란을 물속에서 발생시킬 수 있냐 없냐로 이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나요? 자, 그다음 사막에 사는 포유류는 진한 오줌을 배설합니다. 그래서 오줌으로 인한 수분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건조한 환경에서는 물을 많이 빨리 흡수해야 되니까 뿌리가 크고, 그 다음에 물을 담아놓는 저수 조직이 발달합니다. 다육이 같은 거 밑 만져보면 말캉말캉하죠? 물을 많이 저장해 놓은 거고, 그 다음 잎이 가시로 변해가지고 수분 증발에 막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인장이 있고, 자, 물속에 살고 있는 애들은 뿌리가 작고 통기 조직이 발달합니다. 우리 통기 조직을 언제 볼 수 있냐면, 자, 연근 먹어봤나요? 네. 연근이 뭐예요? 그 뿌리 아니에요. 연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물 속에.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깊게 있는데, 연못에 연꽃이 있으면 그걸 캐낸 거야. 그거를 떠다가 조리면 연근. 그걸 뽑으면 뿌리가 딸려오거든요. 그 뿌리를 뽑아서 먹는 거. 자, 뿌리가 이렇게 생겼고 얘를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우리가 먹는 게 연근입니다. 그래서 연근 모양 보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게 공기가 통하는 길입니다. 알겠나요? 자, 우엉은 뭐야, 그놈? 우엉은 그냥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우엉도 뿌리. 우엉은 뭐야? 뿌리같이 생긴데 나. 우엉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 우엉도 이렇게 연꽃처럼 이 저수 조직 이제 연못에 사는 애인데 걔를 그냥 세로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기 조직이 안 보이는 거.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주는 건 수생식물이 물을 정화합니다. 우리 학교에는 연못에 수생식물 있는 거 알아요? 브레옥장. 브레옥잠이 물을 정화해 주는데 브레옥잠 꽃도 핀 거 봤습니까? 봤어요. 보라색 꽃이 이렇게 피어 있죠. 자, 근데 브레옥잠이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식물로 통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번식이 왜 겨울이 없어가지고 무한정 번식해가지고 표면을 다 덮습니다. 그러면 산소도 차단해, 햇빛도 차단해, 그러니까 생물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한정 퍼지기 전에 갑자기 겨울이 오니까 죽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수생식물로 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여기 아쉽네. 선생님 오늘 너무 많이 설명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뽀로로에 나오는 에디는 왜 붉은 영웅이야? 뽀로로 선생님 뽀로로 세대가 아닌데 그 에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거기 펭귄도 나오고 북극 육안은 거기 배경이 다 뭐야? 북극이야? 눈 덮인 숲속 마을이야? 그게 겨울이 찾아온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평생 눈이었는지 봐야 돼. 평소부터 눈이었어. 진짜? 선생님 그러면 과학 그 뽀로로 한번 작가한테 문의해 보세요. 도대체 얘 정체는 무엇이냐? 왜 북극여우가 아니냐 이렇게.